6개월 동안 나는 치매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명절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나, 박철수는 소파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이 몸이지만 오늘따라 등이 더 구부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내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와 그 가족, 차남 진수 내외, 그리고 장녀 미선까지. 하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나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며느리들이 음식을 나르며 수군거렸고 사위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 아들들은 TV를 보는 척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절이었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22, 대학교 4학년인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의 표정.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장남 민수가 거실 한쪽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알아듣기나 하겠니?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조금 더 세게 내 손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와 아내 순자는 작은 상을 따로 받았습니다. 마치 아이들과는 격리된 것처럼 순자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로부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5세에 큰 병 없이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장남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면 좋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럼 재산 처리하기 쉬울 텐데. 요즘 빚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아버지 통장에 5억이나 있다면서. 조금씩 빼도 모를 거 아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나는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야 뭐 아버지 편이겠지. 근데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 우리가 잘 설득하면.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도,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어 빠져나가는 소리.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8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편지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아들. 결혼할 때 눈물 흘리며 축복했던 아들. 그 아들이 내가 치매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내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까 들었던 민수의 전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런 말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느끼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만 그런 걸까? 다른 아이들은, 진수는, 미선이는?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진수가 나를 보며 한숨 쉬던 모습.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밖에 나가기 창피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진수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미선은 어떤가? 명절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핑계를 대며 전화조차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엄마, 바빠서 그래요. 미선의 목소리는 늘 피곤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백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획이 있어. 순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려고 하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만 그런지 알아야겠소. 다른 아이들도 속마음을 보고 싶소. 6개월만 참읍시다. 그리고 증거를 모읍시다. 순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돕겠어요. 나는 작은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샀습니다. 배터리가 오래가고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회의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 멍한 표정, 어리둥절한 얼굴. 3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을 읽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표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슬퍼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소. 그래야 알 수 있소. 그들이 정말 가족인지.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말수를 줄였습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점심은 먹었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나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 같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짠 대본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치료해야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회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치매 확정이래.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시작일 뿐이오. 더 지켜봐야 하오.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내 자식들을 첫 딸은 장남 민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민수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로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가구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내가 머물 방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반찬은 적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먹는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천천히 흘리면서 며느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네. 말은 걱정하는 투였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수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가 모셔야 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들은 뭐해? 진수는 돈도 많으면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귀찮아했습니다. 밥은 대충 주었고 방은 거의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요? 아까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나 미칠 것 같아. 시아버지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고 나는 소파에서 졸고 있는 척했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억 2천. 이 정도면 빚 갚고도 남겠어.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장 사진을.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렸으면 모르잖아. 조금씩 빼자. 100만 원씩만. 들키면 어떡해? 누가 알아.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나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통장 정리를 핑계로 은행에 들렀습니다.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에 넣었습니다. 증거 한 번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차남 진수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형님, 저희도 모셔야죠. 형님만 고생시킬 수 없죠. 진수의 말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의 집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준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 옆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진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진구 부부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방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손님들 오시니까 방에서 좀 계세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게 됐어요. 어머, 효자시네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아내가 말했습니다. 효자긴요. 사실 말하면 아버님이 치매 걸리셨거든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밖에 모시고 나가기가 창피해서. 손님 오실 때는 방에 계시라고 해요. 아이고, 그거 힘드시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순자가 작게 울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덜하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어디선가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진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괜찮대요. 한 달에 300만 원이고요. 알아봐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우리 체면도 있고.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팸플릿을 힐끗 봤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상담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75세 남자분이시고요. 치매 초기예요. 언제쯤 입소 가능한가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좀 빠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좀 힘들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자리 난대요. 빨리 보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야.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만 더,
미선이도 봐야 하오. 세 번째 달, 장녀 미선이에게 갔습니다. 미선은 경기도에 살았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사위는 회사원이었고 미선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미선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준 방은 더 작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쌓여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좀 좁은데 이해해 주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미선은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우리에게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점심때 미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네, 아버지가 치매 걸리셔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댁 먼저 갈게요. 친정은 나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친정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미선은 거의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주었지만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오빠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대요. 좀 불편한데. 사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애들도 할아버지 무서워하잖아. 빨리 보내줘. 미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미선이 오빠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빠 좀 데려가세요. 저희 집은 좀 힘들어요. 전화 너머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나도 힘들어. 형님한테 보내. 큰오빠는 지금 상황이 그럼 어떡해?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모실 수도 없잖아.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미선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장녀도 차남도 장남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치워야 할 짐으로.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왔어?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지은이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들어가 봐.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지은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 지은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1시간 동안 내 옆에 있었습니다. 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지은이만은
지은이만은 진짜였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녹음한 파일은 127개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합시다. 설날에 끝냅시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네.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나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설날의 폭로를 위해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장남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처음 그 자리였습니다. 세 자녀 중 누구도 우리를 영구적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 우리는 옮겨 다녔습니다. 민수의 집은 더 삭막해져 있었습니다. 빚이 늘었는지 부부 싸움이 잦았습니다.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재산이나 빨리 정리하자고.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었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통장을 또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액 인출이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혀를 찼습니다. 챗! 귀찮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 모시고 가야 돼? 치매 환자를 은행에? 말이 돼! 두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가 빼돌린 돈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매주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모두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2월 24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뺨이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지은이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같이 케이크 먹어요. 나는 멍하니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성냥을 그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둑한 방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지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왔어요. 민수가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알아? 돈 낭비하지 마.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야. 케이크가 뭔지도 모르신다고. 민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작게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 둘이 먹어요. 지은이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작은 조각을 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새해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내야겠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소. 지은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순자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못 참겠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설날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다음 주 나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나는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연기였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을, 녹음 파일을, 통장 기록을.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목록, 요양원 상담 문자 캡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리 작성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전 재산의 8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15%는 손녀에게, 5%는 부인 생활비, 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자녀분들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동안 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짜 유언장 3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가짜요? 장남용, 차남용, 장녀용. 각각 다른 내용으로 나는 설명했습니다. 장남용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차남용에는 전 재산을 차남에게, 장녀용에는 전 재산을 장녀에게라고 적어달라고, 그리고 각각 봉투에 넣어달라고. 자식들끼리 싸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설날에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원망이 많으시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 하나, 가짜 유언장 3개, 모두 공증까지 마친 듯 보이는 형식이었습니다.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 능력 검사, 대화 검사.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오진이었나 봅니다. 나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 127개를 태블릿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람별로, 통장 거래 내역도 스캔해서 저장했습니다. 요양원 상담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리허설을 했습니다. 설날에 모두 모이면
내가 TV를 켤 겁니다. 그리고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가려 하면 문을 잠글 겁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나는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안에서 잠글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진짜 유언장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늦었소. 우리 자식들은 이미 우리를 떠났소. 설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다들 모이기로 했어요. 진수도 오고, 미선이도 와요. 그래? 나는 멍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였습니다. 아버지, 그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양원 건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설날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합의한 모양이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여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이미 자식들이 먼저 우리를 버렸소. 그날 밤 나는 손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목소리 정상이시네요.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나는 6개월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증거 수집을, 설날 계획을.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지은이 너만 있으면 돼. 할아버지, 설날에 제가 꼭 갈게요.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어갔습니다. 순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나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네, 고생 많았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거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설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블릿은 충전했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나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자요. 내일 큰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6개월간의 연기가, 고통이, 슬픔이, 그리고 아마도 가족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물, 떡국, 설날 상차림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태블릿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테스트 재생을 했습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 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차남 진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진수가 절을 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30분 후 장녀 미선이 왔습니다. 사위와 두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선도 절을 했습니다. 역시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두 자녀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은도 함께 왔습니다. 지은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 자녀와 그 가족들 모두 합쳐 15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어른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우리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떡국이 나왔고 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HDMI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TV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면 좋겠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전 주차장에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나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그럼 재산 처리하기 쉬울 텐데. 아버지 통장에 5억이나 있다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렸으면 모르잖아. 조금씩 빼도 모를 거 아니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민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차남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체면도 있고. 진수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친정? 갈 시간 없어요. 귀찮아요. 장녀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 앉아서 들어라. 세 자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연기했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해라.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TV 화면을 바꿨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민수, 내가 빼돌린 돈이다. 민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총 2,300만 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훔쳐간 돈이지. 이게 효도냐?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이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 돈을 훔치는 게 효도냐?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진수에게 돌렸습니다. 진수, 너는 어떤가?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상담했지? 다음 달에 보내려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75세 남자, 치매 초기. 빨리 입소시키고 싶다고 했지. 진수 아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 못 나가겠다고도 했지. 아버지, 그건 체면이 중요했나? 내 아버지보다.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나는 내가 가장 서운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친정이 귀찮다고 했지. 아버지, 저는 시댁 눈치가. 그게 이유가 되나? 내 부모를 버리는 게. 미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다.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전 재산 5억 2천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8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15%는 손녀 지은에게 준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5%는 아내 순자의 생활비로 남긴다. 나는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 세 자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공증을 마쳤다. 법적 효력이 있다. 민수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라.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평생 키운 자식인데. 자식,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돈을 훔치나? 자식이 부모를 창피하나?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나? 세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6개월 전에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이미 끝났다.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늦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너는 횡령죄로 고소할 것이다. 아버지! 2,300만 원. 증거는 모두 있다. 내일 경찰서에 가겠다.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오너라. 지은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6개월 동안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렴. 할아버지가 못해준 것들을 해라. 지은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나는 새 자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나가라. 아버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래,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세 자녀가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는 건 너희일 것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와 아내, 그리고 지은만 남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가장 많이 운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우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잃었지만 한 명의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듯이 정의가 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폭풍이 지나가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신가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편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편하진 않소. 하지만 해야 했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오전 10시 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박민수, 혐의 횡령,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의사 진단서,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겁니까? 네, 혹시 합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손녀분께 드릴 금액도 신탁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네. 지은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로만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고 공증도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녁 뉴스에 작게 보도되었습니다. 아들, 침에 붙인 재산 2천만 원 횡령 혐의. 나는 TV를 껐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미선은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안 만나실 건가요? 안 만나겠소.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역 근처의 투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학교에 간 날, 진수가 자전거를 배우던 날, 미선이 피아노 발표회를 하던 날.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내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나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몰랐을지도. 지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장도 같이 갔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주신 돈은 꼭 필요한 데만 쓸게요.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 텐데.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잘 클게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렇소. 후회는 안 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다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다만, 슬플 뿐이요. 아내가 내 팔을 꼈습니다. 저도요. 슬퍼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등을 비췄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벚꽃도 피었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검찰에서 민수를 기소했다는 통지였습니다. 횡령죄, 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학교 동기라고 했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려요. 청년이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대단하진 않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순 없지. 하지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지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 자녀를 잃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떳떳하게.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녀 지은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복지재단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부한 그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김순자, 그리고 지은. 할아버지, 오늘 재단에서 독거노인분 댁에 다녀왔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기부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남긴 돈 잘 쓰렴. 내 꿈을 이루는 데 쓰고.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 될게요. 지은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렀습니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세 자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